자, 이제 철기시대부터 봅시다. 38페이지 철기시대의 전개 볼까요? 자, 철기시대는 언제부터인지 먼저 봅시다. 자, 철기시대 시기는 BC 500년경부터 시작되죠. BC 500년경부터 철기가 시작되고요. 자, BC 1세기경, 그러니까 100년경부터 본격화돼요. 자, 철기가 본격화된 시기는 BC 100년경. 요 100년을 우리가 1세기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여기는 500년이니까 5세기라고 표현해도 돼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BC 500년경부터 철기가 시작됐고 BC 100년경부터 철기가 본격화되죠.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철기시대 봅시다. 철기시대의 초기는 청동기와 철기가 겹치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기를 초기철기. 그러니까 초기철기는 청동기와 철기가 같이 나타나는 시기고 요거를 지나면 이제 철기가 본격화되는, 여기서부터 본격화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부분은 분명히 철기임에도 불구하고 청동기가 같이 나타나는 시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철기시대. 자, 그러면 역시 우리는 도구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도구부터 한번 볼 건데 일단 철기시대의 철기 먼저 볼게요. 철기는 말 그대로 철광석을 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청동기는 뭐 구리, 주석, 아연 이렇게 여러 가지 섞어야 되지만 이거는 굉장히 심플해요. 단순해. 그냥 철광석만 있으면은 이거 녹여서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복잡한 청동기가 먼저 나타나고 단순한 심플한 철기가 나중에 온 이유는 녹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청동기는 훨씬 일찍 녹아요. 그러니까 700도에서 1000도 사이에서도 녹지만 철기는 1400도 이상 불을 뗄 수 있어야만 철이 녹고 그걸 가지고 물건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기 시대가 나중에 온 거예요. 간단하지만 철기가 더 뒤의 시대로 등장한 이유는 녹는 점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 떼는 것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온도를 높이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 거죠. 자, 어쨌든 철기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청동기는 북방 시베리아에서 왔다고 했고 철기는 어디서 가져온 거냐? 철기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유이민들에 의해서 전래된 거예요. 그래서 요 철기는 중국에서 전래된 거다. 철기는 중국에서 전래된 거죠. 그래서 중국 유이민들이 그 당시에 중국이 좀 정치적으로 복잡한 시기가 있었어요. 혼란스러울 때 그때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전래되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철을 가지고는 그러면 뭘 만들 수 있냐면 철제 무기와 철제 농기구를 다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철제 무기도 만들고 철제 농기구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철제 무기를 가지고는 당연히 정복 활동을 활발하게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활발한 정복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고 자, 이렇게 활발한 정복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국가가 성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철기 시대는 여러 나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 나라들이 생기게 된 게 바로 활발한 정복 활동을 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철제 농기구를 썼는데 이 철제 농기구가 금속 농기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우리 이제 문명사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금속 농기구를 사용한 시대가 바로 철기가 되겠죠. 우리가 앞에서 청동기까지는 뭘 썼냐면 간석기, 반달돌칼을 썼으니까 자, 그래서 금속제 농기구를 처음 쓰게 된 시대고 아무래도 철제 농기구를 쓰면 그 전에 간석기를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겠고 자, 그러므로 나중에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는 인구가 증가한다. 아무래도 내가 조금 더 많이 먹여 살릴 수 있게 되면 애를 더 많이 낳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게 바로 철기. 자, 그 다음에 철기 시대에도 여전히 청동기를 사용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철기 시대, 즉 철기 시대면 초기 철기라고 했죠. 이 철기 시대에도 여전히 청동기를 썼는데 좀 예쁜 청동기를 만들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거를 독자적 청동기의 발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철기 시대에도 청동기를 만들어 썼는데 그 전에 청동기보다 훨씬 더 예쁜 청동기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독자적인 청동기, 즉 철기 시대에 예쁜 청동기를 만들어 쓰게 됐다는 증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세형 동검. 자, 비파형 동검에서 세형 동검으로 발전을 하게 돼요. 이 세형 동검은 우리가 앞에서 비파형 동검은 요령식 동검이라고 했으면 여기는 한국식 동검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형 동검은 왜 한국식 동검이라고 하냐면 청천강 이남에서만 나와요. 말하자면 보통 비파형 동검 같은 경우는 요령지방, 만주, 뭐 한반도 전체에서 다 발굴되지만 이거는 청천강 이남, 그러니까 한반도 내에서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식 동검이라고 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아까는 거친 무늬 거울이었으면 여기는 잔무늬 거울. 자, 그래서 잔무늬 거울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거푸집. 거푸집이라는 건 청동기를 만드는 틀. 그리고 이게 전국적으로 발견되고 이거를 다른 말로 용범이라고 하죠. 그래서 독자적 청동기가 발전했음을 알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중국과 교류했음을 알 수 있는 또 유물들이 있죠. 중국과의 교류를 알 수 있다. 자, 중국과 교류를 알 수 있는 게 중국의 돈들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됐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명도전, 그 다음에 오수전, 뭐 반량전, 왕망전 이런 것들. 반량전, 그 다음에 왕망전. 자,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 다 중국 돈이거든요. 특히 이 중에서는 이 중국 돈 중에 명도전. 얘가 좀 생긴 게 독특하게 생겼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엽전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그 명도전 같은 경우는 얘는 약간 뭐라고 할까요? 칼 모양의 돈? 약간 이렇게 생긴 칼 모양의 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38페이지 보시면은 중국 화폐가 출토됐고 이런 중국 화폐가 출토된 거는 곧 이제 중국과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돈들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중국과의 교류를 했음을 알 수 있고, 자, 뿐만 아니라 이 중국과의 교류에서 붓도 발견됐어요. 그리고 붓이 발견됐다는 건 여기서 한자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겠죠. 자, 이 붓이 발견된 유적지가 창원 다호리 유적에서 발견됐어요. 창원 다호리 유적에서 붓이 발견됐고 여기에서 우리가 한자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자, 한자를 사용했다는 거, 글자를 사용했다는 거고, 즉 역사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때부터 역사시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책을 한번 보시면은 38페이지 경남 창원 다호리에서 발견된 붓. 이게 좀 약간 이상하게 생겼는데 양쪽에 글씨를 쓸 수 있는 필모가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불에 그을린 붓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상한 모양이 나타나긴 하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 자, 철기 시대에 철기로는 철제 무기와 철제 농기구를 만들어 쓸 수 있었고 최초의 금속 농기구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청동기가 오히려 발전하게 돼서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은 청동기 시대의 청동기가 아니고 철기 시대의 청동기죠. 그러니까 청동기는 철기 시대의 청동기인지 청동기 시대의 청동기인지 구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청동기 시대가 아니고 철기 시대의 청동기다라는 거. 그리고 그 전보다는 훨씬 더 정교하고 예쁘게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중국과 교류했음을 알 수 있는 게 있고 한자, 붓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도구로는 토기도 나타나게 되죠. 토기도 한번 살펴봅시다. 토기는 민무늬 토기를 그대로 사용해요. 자, 민무늬 토기는 청동기에도 있었고 철기도 있었고 민무늬 토기는 그대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덧띠 토기라고 하는 토기가 있어요. 덧띠 토기. 자, 그래서 덧띠 토기 그리고 검은간 토기. 자, 이런 것들이 철기 시대에 사용된 청동기. 여러분 사진에서 덧띠 토기 한번 보세요. 39페이지. 자, 덧띠 토기는 입술이 뚱뚱한 토기. 그래서 주둥이가 약간 두껍게 덧붙여져 있죠. 이게 바로 덧띠 토기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39페이지 사진만 한번 쭉 보고 갈까요? 거기 보시면 철기, 철제 농기구에서 뭐 따비, 무기 이런 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독자적 청동기의 발전을 알 수 있는 유물이 세형동검, 그 다음에 잔무늬 거울, 그리고 거푸집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세형동검은 훨씬 더 비파형 동검보다 좀 간을 정교하게 만들어진 그런 동검이고 그 다음에 잔무늬 거울, 거푸집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다. 토기도 오른쪽에 보시면 검은간 토기 되어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철기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유물. 자, 그 다음에 철기 시대의 유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철기 시대 유적은 이제
집자리 유적에서 지상형 가옥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집터. 집자리 유적에서는 이제 지상형 가옥으로 바뀌었어요. 그냥 우리가 지상가옥이라고 하면 되겠죠. 앞에서 우리 청동기 시대에는 청동기 시대는 좀 더 땅 위로 많이 올라왔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냥 지상가옥, 땅 위에 집을 지었다. 자, 그리고 부뚜막이라든가 온돌 시설이 마련이 돼 있었어요. 부뚜막이나 온돌이 마련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철기 시대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무덤으로 합시다. 무덤에서는 널무덤, 그 다음에 동무덤. 자, 널무덤, 동무덤이 대표적인 무덤이고요. 자, 널무덤이라고 하는 건 나무 널을 이용한, 이 널이라는 건 널빤지, 나무 널을 이용한 무덤이고요. 앞에서 우리가 돌널무덤 봤는데 그 돌널무덤에서 재료만 나무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돌널무덤. 그 다음에 동무덤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항아리가 되겠죠. 그래서 항아리로 만든 무덤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터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우리 철기시대 여러 나라 하면서 다시 할 건데 여자형 집터나 철자형 집터에다가 그 다음에 귀틀집 이런 것들도 다 철기시대에 나타나는 집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조금 있다가 이제 철기시대 여러 나라 하면 다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집자리 유적 그리고 무덤 한 장 넘기시면은 사진 나와 있어요. 무덤 한번 보시고요. 널무덤. 자, 땅을 파고 거기다가 나무 널을 이용해서 널빤지처럼 관을 만든 거죠. 널빤지를 이용해서. 그리고 동무덤은 항아리.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대로 묻고 그 다음에 어른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뼈를 추려서 묻거나 이런 식으로 묻었던 게 바로 독무덤이고요. 자, 널무덤 같은 경우는 주로 낙동강 유역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 널무덤 같은 경우는 동무덤 같은 경우는 영산강 유역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구나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성산 패총 야철지가 있다. 자, 우리 앞에서 신석기 시대에만 패총이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신석기 시대 같은 경우는 주로 부산 동삼동 패총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철기 시대에도 패총 유적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성산 패총 야철지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창원 성산 패총 조개더미 밑에서 야철지, 즉 철을 만들었던 유적지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철기 시대와 관련이 되어 있구나. 지역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부산 동삼동은 신석기, 그 다음에 여기처럼 성산 패총 야철지는 성산, 창원 성산은 철기,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농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당연히 이제 농업이 발달해서 이때는 거의 철기시대 이후에 삼국시대랑 비슷해요. 대부분 농경이. 그래서 이 시대는 벼농사가 당연히 활발해졌고 그 다음에 뭐 저수지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은 소를 이용한 운경을 실시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맹 왕국,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나라들을 쭉 배우게 될 텐데 이제 그런 나라들이 요 시대, 철기 시대로 쭉 나타나는구나. 철기 시대에 알 수가 있고. 자, 맨 마지막에 이런 선사 문화도 일본과 교류를 통해서 일본의 문화를 전파해 주기도 하는데 거기 보시면 신석기 시대의 문화는 교몬토기. 자, 빗살무늬 토기가 우리나라에도 있고 만주에도 있고 일본에도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빗살무늬 토기가 일본 빗살무늬 토기에도 영향을 준 거예요. 그게 바로 교몬토기이고 그 다음에 청동기 문화는 야요이 문화. 자,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건너간 게 뭐가 많잖아요. 문화 같은 것들이. 특히 삼국시대에. 그래서 쭉 시대별로 한번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요. 신석기 시대는 교몬토기, 청동기 시대는 야요이 문화. 그 다음에 이제 삼국으로 넘어가면 뭐 아스카 문화, 하코 문화 이런 문화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청동기, 철기 나와 있으니까 한번 정리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고조선이에요. 우리는 고조선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고조선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고조선에서 제일 먼저 등장을 하는 게 자, 일단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국된 거는 BC 2333년이라고 알려져 있죠. BC 2333년에 우리나라를 뭐 당군이 건국했다라고 나오는데 BC 2333년이면 이 시대가 청동기 시대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즉 청동기 시대에 나라가 세워졌구나. 그래서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나라가 세워졌음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고조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조선이 도대체 어디쯤 있었던 나라냐, 즉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 수 있는 유물, 유적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청동기 시대에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어떤 증거, 그래서 영역을 알 수 있는 유물, 유적으로는 거친무늬 거울, 거친무늬 거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송리식 토기가 있죠. 미송리식 토기. 자, 그 다음에 탁자식 고인돌. 아까 고인돌 중에 탁자식 고인돌,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이 있어요. 전부 다 청동기 시대의 유적이고 유물이고,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거친무늬 거울, 미송리식 토기, 탁자식 고인돌, 비파형 동검.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 수 있는 유적. 그래서 거친무늬 거울, 미송리식 토기, 탁자식 고인돌, 비파형 동검.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은 요 4개의 유물이 딱 겹치는 그런 부분이 바로 거기 체크되어 있는 요 지역이고, 아마도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요 지역에 만들어졌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런데 고조선의 이런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이 넓은 지역에, 즉 한반도 북부까지 지금 쫙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만주, 요령지방에서부터 한반도 북부까지 쭉 이렇게 나라가 전체를 다 차지하고 나라가 있었던 게 아니고, 이 지역의 중심지가 어디냐. 그래서 요 고조선에서는 이제 중심지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도대체 고조선이란 나라가 어디 세워져 있었던 거냐. 자, 이 고조선의 중심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가장 유력한 학설은 이동설이 가장 유력하죠. 자, 그래서 중심지, 고조선의 중심지는 어디 있었던 거냐. 자, 고조선의 중심지 같은 경우는 요령 중심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반도 북부 중심설. 한반도 북부면은 주로 대동강 유역이에요. 평양 뭐 이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동강 유역 중심설이 있고, 자, 대체적으로 가장 유력한 거는 요령 지방에서 한반도 북부로 이동했을 거다. 그래서 이동설이 가장 유력하죠. 지금은 이동설로 보고 있고, 그러면은 고조선이라는 게 요령, 즉 요동 지방에서 그 다음에 한반도 북부 대동강 유역으로 중심지가 이동을 했다는 건 뭔가 계기가 있어서 이동했겠죠. 뭔가 전쟁이 나거나 뭐 땅을 빼앗겼거나 공격을 받았거나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중심지가 이동했을 걸로 생각하는데, 이게 연나라의 침입이었을 거라고 추정해요. 그래서 연나라 진계라고 하는 장군이 쳐들어와서 이 지역의 땅을 뺏긴 거죠. 요령지방의 땅을 뺏기고 그 다음에 중심지를 한반도 북부로 이동했을 거다라고 보는 학설이 가장 유력하죠. 자, 그래서 43페이지 보시면은 고조선 중심설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령 중심설, 그 다음에 대동강 중심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이동설. 근데 이동설이 가장 유력하고, 이동을 하게 된 계기는 이제 연나라 진계의 침입으로 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은 단군의 건국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자, 우리는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조금 이따 보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45페이지에 단군 관련 문헌, 요거 먼저 봅시다. 단군 관련 문헌. 단군에 관한 이야기가 도대체 어디에 나와 있냐. 자, 단군에 관한 이야기 또는 고조선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문헌이 쭉 나와 있죠. 자, 이 중에서 첫 번째 단군 이야기의 수록. 단군 이야기가 수록됐다는 건 건국 설화가 수록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단군의 건국 이야기가, 즉 단군 설화. 자, 고조선 관련 문헌에서는 단군 설화가 기록된 것 중에 최초의 기록, 우리는 최초의 기록만 한번 체크해 봅시다. 단군의 건국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것 중에 최초의 기록이 삼국유사인 거죠. 삼국유사에 단군의 건국 이야기가 처음 언급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고조선에 관한 기록 중에서 중국에서 최초로 기록된, 그러니까 중국에서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거는, 중국 측 기록에서 가장 오래된 거는 거기 보시면 관자라고 되어 있죠.
자, 현존하는 기록 중에서 중국의 기록 중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이 바로 관자예요. 관자라고 하는 책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건국 이야기가 처음 단군이 적혀 있는 것 중에 처음 기록된 거는 삼국유사. 이 두 개가 의미가 좀 달라요. 무조건 그냥 처음이 아니고 중국의 기록 중에 가장 오래된 거는 관자. 처음 기록된 거는 관자. 그 다음에 단군 설화, 건국 이야기가 최초로 기록된 거는 삼국유사. 그래서 의미가 좀 다르고 그 다음에 단군의 건국 이야기가 적혀있는 책들이 지금 거기 쭉 나와 있죠. 뭐뭐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삼국유사를 비롯해서 제왕운기, 세종실록 지리지, 응제시주, 동국여지 승남. 요 책에는 단군 설화가 적혀있다는 뜻이에요. 단군의 건국 이야기. 그리고 이거 말고 동국통감 같은 데도 적혀는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고조선이란 나라에 대한 언급인 거죠. 그래서 요런 책들이 단군의 건국 이야기가 적혀있는 책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44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걸쳐있는 사료, 즉 단군 설화 사료가 출처 어디로 돼 있어요? 삼국유사로 되어 있죠. 최초에 기록된 삼국유사를 지금 출처로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단군의 건국 이야기. 자, 단군 건국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단군 설화 한번 쭉 얘기해 보면, 자, 환웅이라는 신이죠. 신의 아들이니까 환인의 아들이에요. 환인의 아들인 환웅의 아들이 나중에 이제 단군이 되는 거지. 자, 이 환웅이 인간 세상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인간을 다스리고 싶어 하죠. 그래서 환인이 하나님이 내려보내요. 하나님이 환웅을 인간 세상으로 내려보내는데 인간 세상으로 내려보낼 때 비, 바람, 구름의 신을 딸려서 보내죠. 불안하니까. 자, 그래서 인간 세상으로 환웅과 함께 내려보내요.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보내서 여기에서 이제 인간을 다스리도록 하고 홍익인간의 이념에 따라서 인간을 다스리게 되죠. 자, 그런데 어느 날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오게 되고 이 곰과 호랑이가 사람 되게 도와주죠. 그런데 이 중에서 곰만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호랑이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뛰쳐나가게 되고 결국에는 이 곰과 환웅이 결합을 하여, 즉 결혼을 하여 여기에서 태어난 아이가 단군왕검이죠. 그리고 이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했다. 자, 여기까지가 단군 설화의 내용인데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을 한번 차근차근 봅시다. 환인의 아들이 환웅이에요. 즉 우리의 조상을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선민사상이라고 그래요. 즉 우리의 조상은 하늘이야. 이런 게 이제 선민사상이고, 자, 그 다음에 비바람 구름의 신을 데리고 내려왔죠. 비바람 구름의 신을 데리고 내려왔다는 건 이 시대가 농경이 중요한 사회구나. 비바람 구름이 중요한 거 보니까 농경이 중요한 사회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환웅이 내려올 때 천부인 3개를 줘서 보냈다고 했어요. 요 아빠가 불안하니까 천부인 3개를 줘서 보냈다. 천부인 3개는 청동, 방울, 청동, 거울, 청동, 검, 동검 이런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천부인 3개를 딸려 보낸 이유는 이 시대가 청동기 시대임을 나타내는구나.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 요 단군의 건국 이야기가 전해지고요. 자, 그 다음에 홍익인간의 이념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렸다. 자, 그리고 곰과 호랑이가 와서 사람 되게 해주세요라고 했다고 했죠. 결국에는 곰과 호랑이는 토테미즘, 특정 동식물을 숭배하는 토테미즘의 내용을 알 수 있고, 자, 그리고 그 중에서는 곰이 결국에는 사람이 돼서 환웅과 결혼을 하죠. 이거는 국가와 국가가 생길 때 부족 간의 결합에 의해서 국가가 생기는구나. 원래는 자, 곰이나 호랑이를 숭배한다는 건 토테미즘이라고 했고, 토템이 있으면 이 시대는 신석기 시대죠. 말하자면 즉 신석기를 사용하는 이런 원시 부족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북방 시베리아 지역에서 청동기가 북방 시베리아에서 전해졌다고 했으니까 북방 시베리아 지역에서 환웅 부족이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 환웅 부족은 청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발전적인 그런 부족인 거죠. 자, 그래서 곰과 호랑이의 부족이 서로 경쟁을 해서 요 환웅 부족과 결합을 하게 된 건데, 그러면 곰 부족하고 호랑이 부족하고 누가 이긴 거예요? 곰 부족이 이긴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호랑이 부족은 배제가 되고 곰 부족과 부족 간의 결합을 통해서 환웅 부족과 곰 부족이 합쳐져서 고조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족 간의 결합으로 결국에는 국가가 성립했음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국가를 세운 사람이 단군 왕검이죠. 단군 왕검에서 단군은 제사장이란 뜻이고 왕검은 군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에서 알 수 있는 게 이 시대가 재정일치, 즉 군장이면 제사와 정치를 같이 하는 재정일치 사회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단군의 건국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캐치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고요. 여러분 44페이지 보시면은 그런 내용들. 자, 그래서 선민사상, 농경사회, 홍익인간, 토테미즘, 조계혼, 재정일치사회 이런 것 등을 알 수 있다. 자, 만약에 시험에 재정일치사회를 알 수 있는 단어가 뭐냐 물어보면 단군왕검. 알겠죠? 재정일치사회를 알 수 있는 단어가 뭐냐 물어보면 단군왕검.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군의 건국 이야기까지 한번 살펴봤고 이게 최초로 기록된 게 삼국유사. 알겠죠? 삼국유사구나 라는 거. 자, 여기까지는 고조선의 전반적인 배경들 한번 살펴본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고조선의 발전. 그래서 고조선의 발전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고조선의 발전은 연표를 좀 그려볼게요. 연표를 그려서 보는 게 가장 여러분이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봅시다. 일단 건국. BC 2333년에 건국했겠죠. 단군 왕건의 건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자, 그 다음에 BC 5세기경. 자, BC 5세기경에 중국의 1차 유이민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중국의 1차 유이민이 뭘 가지고 왔을까요? 철기를 가져왔겠죠. 왜냐면 우리나라 철기 시대가 아까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BC 5세기경. 그러면 결국에는 철기는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중국에서 가져왔으니까 그때 중국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좀 혼란스러운 시대가 있었고 그때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망명해 온 사람들이 철기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막 그때 철기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때 철기가 시작됐구나. 아까 BC 5세기경이라고 했으니까 철기의 시작임을 알 수가 있죠. 그게 이제 BC 5세기경이고 자, 그 다음에 BC 4세기경. BC 4세기경에 자, 요서지방을 경계로 해서 이제 국경으로 맞닿고 있는 나라가 연나라예요. 그래서 연과 대립을 할 만큼 성장을 했다. 자, 우리나라 고조선이 있고 여기가 이제 요서지방이에요. 요동지방이 이제 고조선이니까 그래서 요서지방에 연이라고 하는 나라가 고조선과 국경을 닿고 있었어요. 이때 중국이 원래 은나라가 중국에서 제일 먼저 생긴 나라예요. 우리나라 고조선처럼. 그 다음에 은나라가 망하고 생긴 나라가 주나라고 그 다음에 주나라가 망하고 생긴 시대가 춘추전국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춘추전국 시대라고 하는데 자, 이 춘추전국 시대는 여러 나라들이 서로 이 주나라에서 갈라져 나와가지고 각각 다 나라를 세운 시대니까 나라가 굉장히 여러 개여서 복잡한 시대를 말해요. 그래서 춘추시대 앞부분이 이제 이렇게 나누면 춘추시대가 있고 전국시대가 있는데 이 전국시대에 좀 잘 나가는 나라들을 전국 칠웅이라고 했고 이 전국 칠웅 중에 한 나라가 연나라예요. 그러니까 연나라는 꽤 강한 나라인 거죠. 그런데 그 나라와 국경을 맞닿고 있는 게 고조선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연과 대립했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이 중국의 전국 칠웅인 그 중에 하나인 연 나라와 대적할 만큼 고조선이 많이 컸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연과 대립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 뉘앙스가 약간 그런 그 의미예요. 그래서 이 연과 대립할 만큼 그만큼 강성해졌다 그런 뜻이에요. 고조선이 연과 대립할 만큼 되게 세졌네. 그게 바로 이제 요 내용이죠. 그래서 BC 4세기경에 그 정도로 고조선이 많이 컸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다가 BC 3세기 전반기 그러니까 4세기 3세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이때 연나라가 쳐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때 연의 장수 진계의 침입이 있었어요. 연나라 장수 진계의 침입을 받죠. 자, 그러면 연나라 장수 진계의 침입을 받았는데 이때 약 2000여 리의 땅을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아까 연과 대립하던 여기 요서지방을
연나라가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 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원래는 여기 중심지가 있었는데 고조선이 중심지를 빼앗긴 거잖아요. 중심지가 옮겨간 거죠. 어디로? 한반도 북부로. 그래서 중심지가 이동했음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요 시대예요. 자, BC 한 280년대 정도에 이때 3세기 초반 무렵에 연나라 장수 진계가 쳐들어오면서 요걸로 알 수 있는 결과가 중심지가 이동했구나. 그리고 이때부터 중심지는 한반도 북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심지가 이동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요 시기고, 자, 그러면 이제 한반도 북부로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쫓겨온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다시 성장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BC 3세기 넘어가는 시기에 이쪽에다 씁시다. 자, BC 3세기로 넘어가서 여기는 이제 3세기, 4세기로 넘어오는 초반기라고 볼 수 있고, 여기 이제 3세기로 넘어온 다음이죠. 그냥 BC 3세기라고 쓰면 구분이 잘 안 되긴 하는데,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BC 3세기 전후, 이게 무슨 말이냐면 3세기로 넘어오는 시기.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3세기로 들어와서 여기다 전후라고 씁시다. 자, 이 시기에는 조선의 이 원래는 군장, 단군이 군장의 명칭이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왕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기 시작해요. 여기에서 부왕, 준왕 같은 이렇게 강력한 왕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특히 부왕은 준왕의 아버지예요. 즉 왕을 아들한테 물려주는 그만큼 강력한 왕들이 등장을 했다. 그게 부왕, 준왕 시기죠. 그래서 강력한 왕권, 강력한 왕들이 등장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러다가 BC 한 2세기경쯤에 정확히 몇 년인지는 알 수 없지만 BC 2세기경쯤에 요 지역으로 중국에서 다시 2차 유이민이 넘어오게 돼요. 자, 2차 유이민이 넘어오게 되고, 이 중국에서 2차 유이민이 넘어왔는데 이때 넘어온 사람 중에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위만이 자기를 따르는 세력을 데리고 내려왔죠. 자기를 따르는 세력 한 1000여 명을 데리고 중국에서 망명을 하게 되고요. 자, 이 위만이 왔을 때 왕이 준왕이었거든요. 이 준왕이 위만을 받아줘요. 그래서 위만에게 지방을 지키는 박사라는 칭호를 줘요. 벼슬을 준 거죠. 말하자면 지방, 변방을 지키는 박사라고 하는 칭호를 주고 그 사람에게 변방을 다스리는 그런 지위를 준 거죠. 자, 그래서 이 위만이 지방에서 세력을 키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몇 년 지나지 않아서 BC 194년에, 자, BC 194년경에 위만이 와서 준왕을 쫓아내고 본인이 왕이 돼버리죠. 자, BC 194년에 이때부터를 우리가 위만조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위만이 왕이 된 시기, 이때를 우리가 위만조선이라고 하죠. 자, BC 194년에 위만이 스스로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는 시기.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는 위만조선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할 때까지, 망한 게 BC 108년인데 이 망할 때까지 이 시기를 우리는 위만조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BC 194년부터 BC 108년에 멸망할 때까지 이 시기를 위만조선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위만조선이라고 하는 이 나라, 이 시기에 특징이 있어요. 특징. 그래서 위만조선의 특징이 뭐냐? 자, 위만조선의 특징은 첫 번째. 자, 위만조선의 특징은 첫 번째, 활발한 정복 활동이 이루어지죠. 활발한 정복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그 주변 지역에 아무래도 힘이 좀 세진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좀 세력이 탄탄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들을 정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주변 지역들이 자, 진번, 뭐 임둔, 요런 지역, 요런 거는 지역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주변 지역들을 정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진번과 임둔 지역을 정복을 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중개무역을 하게 되죠. 중개무역. 중개무역이라는 거 말 그대로 중간에서 이득을 챙기는 거죠. 그래서 이때 중개무역은 중국 한나라하고 그 다음에 한반도 남부의 진. 자, 그래서 한과 진 사이에 한반도 남부의 진, 즉 중국의 한나라와 한반도 남부의 진이라고 하는 나라 사이에 중간에 중개무역을 하게 돼요. 자,
좋게 말하면 중개무역이죠. 중간에서 이득을 챙겼으니까. 나쁘게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먼본이나 뭐 중국 사료에는 이렇게 나와요. 중국의 한과 한반도 남부의 진이 직접 무역하는 걸 막고 이득을 챙겼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좋게 표현하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중개무역인 거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간에 쟤네들이 이득을 챙기는 거고 어쨌든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중개무역이고요. 그 다음에 중앙정치를 정치 조직을 단단하게 자 그래서 정치 조직을 단단하게 정비하기도 하죠. 그게 바로 이 위만 조선의 특징이고 자 그다음에 철기가 본격화되기도 해요. 철기의 본격화. 자 위만이 와서 준왕을 쫓아내고 왕이 될 수 있었던 건 그만큼 2차 중국 유이민이 들어올 때 더 발전적인 철기를 가지고 들어왔고요. 아까 우리 철기 시대 하면서 철기가 본격화된 시기가 언제였어요? BC 1세기경. 그게 위만이 들어온 시기랑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 그때가 그때구나. 그래서 철기가 본격화되는 시기, 그리고 중개무역이 활발한 시기, 그 다음에 정복활동이 활발해지고 정치조직이 정비되고 자 이런 것들이 이 위만 조선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위만 조선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죠. 자 그래서 위만 조선이 이렇게 발전을 하다가 결국에는 누구한테 멸망을 당하냐? 이 중국 한나라한테 멸망을 당하죠. 왜냐하면 중개무역에서 이득을 독점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고요. 중국 한나라는 이미 국가 발전 단계에서 중앙집권 국가까지 성장한 나라고 아직 고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군장국가에서 연맹왕국으로 막 성장한 나라이기 때문에 국가 성장 단계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고조선보다 한나라가 훨씬 발전한 단계죠.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 한나라의 한의 침입으로 자 한나라 침입으로 1년간 버티다가 결국에는 BC 108년에 멸망 한나라의 침입으로 결국에는 멸망당하는데 이때 쳐들어온 사람이 한무제예요. 한무제의 침입 여기다 써볼까요? 한무제의 침입으로 한무제의 침입 공격 자 그리고 한무제가 침입하면서 왕검성이 함락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왕이 우거왕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멸망. 자 고조선이 멸망한 게 BC 108년인데 누가 쳐들어왔냐면 한무제의 침입. 그리고 이때 고조선의 성이 왕검성. 그때 마지막 왕의 이름이 우거왕. 우거왕은 누구냐면 위만의 손자. 그 다음에 위만, 그 다음에 차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거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만의 손자쯤 갔을 때까지 고조선이란 나라가 잘 버티다가 결국에는 한나라의 침입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시험에는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렇게 나눠서 이 앞부분은 우리가 단군조선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부분을 우리가 위만조선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멸망 또는 멸망 이후. 자, 그래서 시기는 앞에 위만 이전, 그 다음에 위만 조선, 그 다음에 멸망 이후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시험 문제는 잘 물어봐요. 특히 이 고조선에서 사실 문제 어려울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고조선에서 만약에 문제가 어렵다. 그러면 뭐 앞에 순서를 물어본다거나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아직 안 본 사건들이 있어요. 뭐 서파살해 사건이라거나 창해군 설치라거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위만조선 시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물어본다거나 시기를 구별하라거나 이런 게 고조선에서는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고 사실 나머지는 뭐 고조선에서 그닥 어렵게 나올 문제가 없죠. 그래서 시기만 잘 구별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47페이지. 자, 47페이지에서 위만조선 한번 볼까요? 자, 위만조선 보시면은 가로 3번에 위만조선의 발전 나와 있어요. 자, 위만이 왕이 된 뒤에 고조선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 어떤 점에서 발전을 하게 되냐? 첫 번째, 철기 문화의 수용. 자, 여기서 철기 문화의 수용이라고 나와 있지만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철기의 본격화. 철기가 이미 BC 5세기경에 시작됐으니까 여기서는 훨씬 발전했다. 철기의 본격화라고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정치 조직의 발달. 그래서 왕 밑에 조직이 잘 정비가 되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중개무역. 중개무역은 예, 나, 진. 그러니까
한반도에 있었던 소국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나라들과 그 다음에 중국 한 나라와 중개무역을 통해서 이득을 얻게 된 거죠. 자, 그리고 활발한 정복 활동이 전개되어 그래서 주변 지역들을 점령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위만 조선 시기에 있었던 성격, 뭐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시험에는 요거를 잘 물어봐요. 위만 조선의 성격, 특징.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한과 대립. 자, 중국 한나라가 아무래도 나보다 조그만 쟤네들이 이득을 독점해. 꼴보기 싫다. 그래서 이 중국과 중국 한나라와 우리가 대립을 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있었던 사건이 서파 살해 사건과 창해군 설치.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창해군 설치나 서파 살해 사건 둘 다 어느 시기에 있었냐? 위만조선 시기에 있었어요. 그걸 기억하시면 되죠. 아, 시기를 물어볼 때 이런 사건들도 결국에는 위만조선 시기에 들어가는구나. 자, 일단 창해군 설치부터 볼까요? 자, 나중에 우리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나서 한 무제가 멸망시키고 나서 이 자리에다가 한 군현, 한 사군, 쉽게 말하면 중국의 행정구역을 설치해서 중국인들이 다스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이제 군현이라고 하는데 이 한 군현이 설치되기 전에 이 우리나라에다가 제일 먼저 만든 군현이 거기 보시면 창해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해군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여기에 남녀라고 하는 사람이 투항을 하게 되자 이 자리에다가 잠깐 만들었다가 나중에 중간에 없어지게 되는 게 바로 창해군 설치. 그러니까 가장 먼저 생긴 한 군현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그게 바로 창해군 설치고 이 창해군도 위만조선 시기에 있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서파 살해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서파는 사람 이름이거든요. 어느 날 서파가 우리나라에 사신으로 왔어요. 자, 한 무제의 사신으로 와서 우리나라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고조선한테 야, 너네가 우리 황제 말 좀 잘 들으래.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의견을 제시하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절했죠. 싫어. 그러면서 이제 거절하니까 서파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서파가 우리가 이제 황제 말 잘 듣는 거 거절한 거잖아요. 화가 났나 봐. 그래서 우리나라 사신 중에 고조선의 사신 중에 배웅하던 따라가서 이제 배웅을 하던 사신 하나를 죽이게 돼요. 우리나라 사람을 죽이게 되죠. 자, 그러자 열받은 고조선 서파를 쫓아가서 서파를 죽이게 돼요. 그러니까 열받은 한나라 이제 그 복수와 복수야 이제 복수국이 난투국이지. 그래서 그때 한나라가 이거를 구실로 해서 쳐들어오게 된 거고 그게 한무제의 침입. 결국에는 고조선이 멸망하게 된 그 계기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고조선이랑 한나라가 난투국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멸망을 시키게 됐는데 그 얘기 배경이 된 사건이 바로 서파 살해 사건이에요. 거기 보시면은 서파 살해 사건 그다음에 창해군 설치 둘 다 위만조선 시기에 있었던 일이구나. 우리는 요거를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가로 5번으로 내려가시면 결국에 멸망. 자, 한 무제가 고조선에 쳐들어왔고 그 한 무제가 쳐들어왔을 때 야 1년간 우리가 버텨요. 처음에 바로 멸망당한 건 아니고 1년간 버티는데 문제는 그 1년간 버티면서 내분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뭐 누구는 망명을 하고 누구는 어떻게 되고 막 그 안에서 내분이 벌어져서 결국에는 고조선이 망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은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앞에 보시면 조선상 역계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선상 역계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조선상이라는 게 상대부 장군 박사 할 때 그 상.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세력을 가지고 있는 벼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조선상 역계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한테 뭔가를 건의했다가 쫓겨나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를 따르는 세력을 데리고 망명을 하거든요. 다른 지역으로. 네,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벼슬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자, 어쨌든 고조선이 멸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고조선을 멸망시킨 그 자리에다가 중국 한나라에서 한군현 그러니까 자기 나라 행정구역을 설치하고 중국인들에게 통치하도록 했던 지역이 한군현이죠. 그래서 한군현이 존재했을 동안에는 우리나라 땅 안에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살았었다는 거. 자, 그러면 한군현 49페이지에 표로 나와 있죠. 자, 낭랑, 진번, 임둔, 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맨 마지막에 요 이제 중국의 한군현을 다 없애버린 게 다 쫓아내버린 게 고구려 미천왕 때가 돼서야 쫓아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고구려 미천왕 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낭랑대방이었어요. 낭랑대방.
나머지는 중국으로 쫓겨가고 없어지고 흡수되고 이러면서 없어지고 낭랑과 대방만 남았다가 결국에는 낭랑, 대방 둘 다 고구려 미천왕 때 4세기 초죠. 313년, 314년 4세기 초에 쫓겨나요. 중국으로 쫓겨가게 되면서 완전히 우리 땅에서 중국인들을 이제 쫓아내버리게 되죠. 자, 그게 바로 한군현까지 한번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고조선에서 마지막 팔조법이라고 하는 게 남아있죠. 자, 고조선의 사회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료가 팔조법. 자, 이 팔조법에 관한 책은 두 번째 줄에 한서지리지라고 하는 책에 남아있어요. 중국 한나라 때의 책인데 그 한서의 지리 파트에 고조선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서지리지. 자, 한서지리지에는 고조선의 팔조법이 남아있는데 자, 원래는 법이 몇 개였을까요? 당연히 8개였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전해지는 건 3개. 3개만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팔조법 중에 3가지만 남아있다. 자, 거기 1, 2, 3 나와 있네요. 첫 번째,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자, 살인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러면은 사람을 죽인 게 나쁘다. 그래서 노동력을 중시했고 생명을 존중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그런 거죠. 보복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것처럼 죽이면 죽인다. 즉 보복법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상처 입힌 자는 곡물로서 배상한다. 상처 입히는 게 나빠? 즉 노동력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곡물로서 배상한다. 자, 곡물로서 배상하려면 내 재산이 있어야 되니까 사유재산이 있었다는 뜻이고, 그리고 곡물이 있으려면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래서 사유재산이 있고 농사를 짓고 노동력을 중시하고 그런 것들이 그 당시 사회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고 속죄하려는 자는 50만 전을 내야 된다. 자, 도둑질이 나빠. 역시 사유재산이 있다는 거. 그리고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자, 노비가 있다는 건 계급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노비라는 계급이 있구나. 그리고 속죄 받으려면 돈 50만 전을 내야 된다. 자, 이때 우리나라 화폐는 없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돈은 무슨 돈? 중국 돈. 아까 뭐 우리 나왔던 철기 시대에 중국 돈이겠죠? 자, 그러면 일부 모든 사람이 중국 돈을 쓴 건 아닐 테니까 일부 상류층에 한해서는 중국 화폐를 사용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알 수 있는 게 한서지리지에 남아있는 팔조법 중에 3가지.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제 서수가 붙어있는 그런 팔조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부속 조항이 또 하나 따라오는 게 있어요.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기타라고 나와 있죠. 요게 이제 부속 조항, 부록으로 따라오는 하나의 조항이 더 있어요. 자, 거기 기타 한번 봅시다. 여자들은 정신하여 음란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여자들은 야암전해야 되고 음란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구절이에요. 자, 그러면 여자는 음란하면 안 되고 남자는 괜찮고, 즉 여자한테만 규정이 주어졌다는 건 이 사회가 거꾸로 얘기하면 남성 중심 사회라는 거죠. 자, 가부장적 사회가 등장한 시기가 아까 언제라고 했죠? 청동기. 그렇죠? 그 사회상을 딱 반영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가족 제도가 확립되었다라는 거. 자, 그런데 고조선에서는 이렇게 법 8개 가지고도 다 통용될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이 뭐 도둑질도 하지 않고 남에 가서 뭘 훔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대요. 그런데 아무래도 다른 민족, 이민족, 중국 사람들이 섞여 들어오면서 풍속이 각박해져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많아서 법이 그러면 더 많이 필요하겠죠. 8개로 안 되고 약 60여 개조로 증가하게 된다. 즉, 한 9년이 설치된 이후에는, 즉 멸망 이후에 한 9년이 설치된 이후에는 법 조항이 60여 개조로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풍속도 각박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고조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한 장 넘기시면 팔조금법 나와 있죠. 팔조법, 한서지리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고조선에서 무덤이 발견된 게 있어요. 첫 번째 줄에 거기 기타 첫 번째 줄에 자, 무덤이 발견됐는데 무덤이 희한한 게 가운데 무덤이 좀 큰 게 하나 있고요. 주변에 무덤이 조그만 무덤이 여러 개 발견됐어요. 자, 우리 여기서 뭘 알 수 있냐? 가운데 무덤과 주변의 찌끄만 무덤들을 통해서 순장의 풍습이 있음을 알 수 있죠. 가운데는 좀 뭔가 좀 이렇게 높은 사람, 그 다음에 그 주변에는 뭐 노비라든가 그 사람의 부하라든가 이런 사람 묻었겠죠. 즉
고조선에서 발견된 강상무덤, 누상무덤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여기에서는 순장의 풍습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고조선이란 나라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자, 고조선이란 나라가 생긴 시기는 어느 시대에 생겼어요? 청동기 시대에 생겼고 나중에 철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그 다음에 철기가 본격화되게 되죠. 그래서 청동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느 시대까지? 철기 시대까지 존재한 나라구나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고조선이라고 하는 건 여기 조금 이따 우리가 국가 형태를 배우겠지만 단군 왕검이 군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군장이 세운 국가를 군장국가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처음에 생긴 거는 어느 단계에서 생겼냐? 군장국가 단계로 생기게 돼요. 자,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부왕, 준왕 같은 왕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왕이 등장하는 나라가 연맹왕국. 아직까지 왕권은 약하지만 왕이 등장한 나라가 연맹왕국이에요. 그래서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생긴 건 어느 시대에? 군장국가 단계에서 생겨서 발전은 어디까지? 연맹왕국 단계까지 발전했구나. 그 다음에 고조선은 생긴 건 어느 시대에? 청동기 시대에 생겨서 발전은 어느 시대까지? 철기 시대까지 나타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고조선은 걸쳐 있어요. 말하자면 요 시대에도 걸쳐 있고 요 시대에도. 그래서 고조선에서 발견된 유물 중에 비파형 동검도 있고 세형 동검도 있어요. 자, 그러면 비파형 동검이 발견된 거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전기 고조선. 전기 고조선에서 발견이 된 거고 자, 그럼 세형 동검은 어디서 발견됐겠어요? 후기 고조선에서. 그렇죠. 후기 고조선에서 철기 시대의 유물이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조선이란 나라가 청동기에서 철기까지 걸쳐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기자조선이라고 하는 시대가 나와 있어요. 자, 기자조선. 우리가 보통 아까 단군조선 다음에 위만조선 그 다음 멸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군조선 그 다음에 기자조선 그 다음에 위만조선 그리고 멸망. 그래서 기자조선이라고 하는 시기를 넣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기자가 그러면 우리나라에 와서 왕이 돼서 진짜 다스렸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증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기자조선이라고 하는 시기에 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중국의 아주 예전에 유교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그래서 뭐 거의 공작급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유교적인 훌륭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동쪽의 어딘가로 가서 그 나라의 왕이 돼서 그 나라를 유교적으로 교화를 시켰다. 유교를 전파하면서 그런 기록이 남아있대요. 그래서 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나라가 고조선이 아닐까? 왕이 됐던 나라가 고조선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이 기자조선이라는 시대를 상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자를 중시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거기 보시면은 중국 측의 기자 동래설, 뭐 삼국조선시대의 견해, 현재 역사가들의 견해 자,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 기자조선이라고 하는 이 기자조선을 중시하고 강조하던 조선시대 16세기쯤 그런 세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자조선이라고 하는 걸 중시하는 시대가 따로 있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기자조선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철기시대 여러 나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잠깐 쉴게요.